옛날, 먼 옛날, 인간들이 전혀 다른 말을 쓰던 옛적에 따스한 나라들에 이미 굉장히 화려한 큰 도시들이 세워져 있었다. 거기에는 임금님들이 사는 궁전이 우뚝 솟아 있었고, 널찍한 도로, 좁은 도로와 꼬불꼬불한 골목길이 나 있었고, 황금과 대리석으로 조각된 신상들이 서 있는 웅장한 사원, 여러 나라에서 모아들인 상품이 쌓인 흥청대는 장터가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고 연설을 하고 듣고 하는 아름다운 널따란 광장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엔 커다란 극장이 있었다. 그 극장들은 오늘날의 서커스에서 보는 것과 비슷한 모양이었지만 한 가지 온통 바위 덩어리로 짜여진 것이 특색이었다. 관객들이 앉는 좌석은 커다란 깔때기 모양으로 계단을 이루며 둥글게 줄지어 있었다. 위에서 보면 이 극장의 구조는 어떤 것은 원형이었고 어떤 것은 타원형이었고 또 어떤 것은 커다란 반원을 이루고 있었다. 이 극장들은 원형 극장이라고 불리었다. 그 중에서 축구 경기장만큼 커다란 극장도 있었고 겨우 몇백 명의 관객이 앉을 수 있는 아담한 극장도 있었다. 또 기둥과 조각으로 장식한 호화로운 것이 있는가 하면 소박하게 아무런 장식이 없는 것도 있었다. 이 원형 극장엔 지붕이 없었다. 모든 행사는 확 트인 하늘 아래서 벌어졌다. 그래서 화려한 극장에는 좌석 위로 높다랗게 금실로 짜여진 융단이 쳐져 있어서 뜨거운 햇볕이나 소낙비로부터 관객을 가려주었다. 소박한 극장에서는 갈대와 지푸로 짜여진 차일이 같은 구실을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극장들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장소였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런 극장을 갖고 싶어 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열정적인 관객이요 청중이었다. 뿐 아니라 무대에서 벌어지는 감동적인 또는 코믹한 장면에 귀를 기울일 때면 그들은 그곳에서 상연되는 삶을 신비스럽게도 자기들 자신의 일상적인 삶보다도 더 현실감 있게 느꼈다. 그들은 이러한 또 하나의 현실에 귀 기울이기를 사랑하였던 것이다. 그 이후로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옛날의 큰 도시들은 몰락했고 사원과 궁전들도 무너져 버렸다. 비바람과 추위와 태양의 열기가 돌덩이를 침식하여 구멍을 만들었고 거대한 극장엔 폐허의 잔해만이 남게 되었다. 폐허가 된 금간 벽 틈새에서 지금은 잠든 돼지의 숨결처럼 여치들만이 단조롭게 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커다란 옛 도시 가운데에는 오늘까지도 대도시로 남아있는 곳이 있다. 물론 그 안에서의 삶은 전혀 달라져 버렸다. 사람들은 자동차와 전차를 타고 달리고 전화와 전등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식 건물의 틈바구니에 군데군데 여전히 몇 개의 옛날 기둥들, 하나의 성문, 한 조각 성벽, 또는 그 옛날의 원형 극장이 하나 남아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도시에서 우리의 모모 이야기는 비롯된다. 이 큰 도시의 남쪽 끝, 교회의 어디부터선가 논밭이 시작되고 갈수록 점점 가난해 보이는 오두막과 인가가 보이는 곳에 소나무 숲에 가려진 작은 원형 극장의 잔해가 남아있다.
이 극장은 그 옛날에도 호화로운 극장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극장이었다.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극장이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즉 모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시기의 즈음에서 이 폐허의 터는 거의 잊혀져 있었다. 다만 고고학을 전공하는 몇몇 학자들만이 이 극장을 알고 있었지만 실상 거기에서 더 연구해낼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 극장에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게다가 이 극장은 큰 도시에 있는 다른 명승지에 될 만한 관광지도 되지 못했다. 그래서 어쩌다가 몇몇 관광객이 거기 들려 잡초로 무성하게 뒤덮인 좌석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떠들썩하게 기념사진을 찍고 떠나곤 하였다. 그리고 나면 돌덩이로 된 원형의 터는 다시 정적에 휩싸이고 여치들은 아까와 다를 바 없는 끝없는 노래의 다음 귀절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사실상 이 묘한 둥근 건축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 뿐이었다. 그들은 그곳에다 양떼를 놓아 풀을 뜯게 하였고 어린애들은 가운데 둥근 터를 공놀이터로 사용했다. 또 간혹 밤이면 사랑하는 남녀들이 그곳을 밀회 장소로 이용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 요즘 누군가가 그 폐허 속에서 살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것은 어린아이, 어쩌면 어린 소녀라는 소문이었다. 아이가 약간 괴상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확실히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아이는 모모라던가 그와 비슷한 이름이라고 했다. 모모의 겉차림은 사실상 약간 기묘했고 청결과 질서를 중시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시 약간 어처구니 없게 보일 수도 있었다. 모모는 작고 굉장한 말라깽이였다. 그래서 기껏 잘 봐줘도 겨우 8살쯤 될까. 아무튼 벌써 12살이 되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웠다. 모모는 지금껏 한 번도 빗질이나 가위질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 헝클어진 까만 곱슬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놀라울 만큼 아름답고 커다란 새까만 눈을 갖고 있었다. 그의 발 역시 새까만 빛깔을 하고 있었다. 모모는 거의 맨발로 돌아다니기 때문이었다. 겨울철에만 어쩌다 신발을 신었지만 그것도 짝짝이인 데다가 자기한텐 너무 큰 것이었다. 사실 모모는 어디서 주운 것이든가 누구한테 선사받은 것 말고는 자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었다. 색색이 알록달록한 누더기로 기워진 꼬마의 치마는 복사뼈에까지 치렁거렸다. 그 위에다 꼬마는 낡아빠진 헐렁한 남자 옷도리를 걸치고는 손목개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다. 그래도 그것을 잘라내려고 들지를 않았다. 자기가 더 잘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언제 다시 그렇게 근사하고 실용적인 주머니 많이 달린 옷도리를 갖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 극장의 옛터, 잡초로 뒤덮인 무대 밑으로 바깥 성벽에 있는 구멍을 통해 들어설 수 있는 반쯤 허물어진 몇 개의 방이 있었다. 그 속에다 모모는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 어느 한나절 이웃 마을의 몇몇 남녀들이 모모한테 와서 꼬마에 관해 알아내려고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다. 모모는 마주서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사람들이 쫓아낼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모모는 그들이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그들은 실제로 가난하고 삶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 남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입을 떼었다. 여기가 내 마음에 드니? 예, 모모는 대답했다. 그럼 여기서 계속 있을 거니? 예, 그럼요. 그럼 넌 어디 다른 데 갈 데가 없단 말이니? 없어요. 내 말은 내가 도대체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느냐는 말이다. 여기가 저의 집인걸요. 모모는 재빨리 자신있게 말했다. 대체 너는 어디서 왔니 꼬마야? 모모는 손으로 어딘가 아득한 곳을 가리키는 막연한 신용을 했다. 너의 양치는 누구냐? 그 남자는 계속 따지고 들었다. 꼬마는 어쩔 줄 몰라하며 그 남자랑 다른 마을 사람들을 쳐다보더니 보일 듯 말 듯 어깨를 으쓱했다. 사람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겁낼 건 조금도 없다. 남자는 말을 이었다. 우리는 너를 쫓아내려는 게 아니야. 너를 도와주려고 이러는 거야. 모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미덥지 못한 눈치였다. 모모라고 했지? 응? 예. 참 예쁜 이름이구나. 하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야. 누가 내 이름을 지어주었니? 제가요. 모모는 말했다. 내가 내 이름을 지었다고? 예. 그럼 넌 언제 태어났지? 모모는 한참 생각하더니 이윽고 대답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저는 항상 이미 있었어요. 그럼 넌 대체 아줌마도 아저씨도 할머니도 내가 갈 수 있는 가족이 없단 말이냐? 모모는 그 남자를 쳐다보더니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여기가 저의 집이에요. 그래. 남자는 말했다. 그렇지만 너는 아직 어린애잖니. 넌 대체 몇 살이냐? 100살이에요. 모모는 멈칫거리며 말했다. 사람들은 모모가 장난으로 대답한 줄 여기고 웃음보를 터뜨렸다. 자, 진짜로 몇 살이냐? 102살요. 모모는 조금 더 자신 없는 태도로 대답했다. 한참 후에야 사람들은 이 꼬마가 주워들은 숫자가 몇 개 안 된다는 것, 숫자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개념을 통 모른다는 것을 알아챘다. 자, 들어봐. 남자는 다른 이웃 사람들이랑 의논을 한 뒤에 입을 열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겠니? 그럼 너는 고아원에 가게 될 테고 거기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얻게 될 거고 읽기랑 쓰기 그리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겠니? 모모는 깜짝 놀란 듯 남자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모모는 중얼거렸다. 그런 데는 안 가겠어요. 한번 거기 간 적이 있어요. 다른 애들도 있었어요. 창에는 창살이 있고요. 맨날 매질이에요. 그것도 참 억울하게요. 거기서 저는 밤중에 담을 넘어 도망쳐 나왔어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건 알겠다. 어떤 노인이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서 다른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자, 그렇긴 해도 너는 아직 어리잖니. 한 부인이 말했다. 누구인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지 않겠니? 제가 보살피지요. 모모는 기분이 가벼워져서 대답했다. 너 혼자 감당할 수 있니? 부인이 물었다. 모모는 한참 말이 없더니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저는 별로 필요한 게 없어요. 다시금 사람들은 눈짓을 주고받더니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모모. 다시금 맨 처음 말을 꺼냈던 남자가 입을 열었다. 우리 생각엔 내가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네 집에 같이 살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별로 여유는 없어. 대부분 먹여야 할 애들이 벌써 잔뜩 있거든. 그래도 우리 생각엔 한 아이쯤 더 있는 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어떻겠니? 응? 고마워요. 모모는 그제야 처음으로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그렇지만 저를 그냥 여기 살게 내버려 두실 순 없으세요? 마을 사람들은 한참 동안 서로 얘기를 주고받더니 결국 그렇게 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곳에서도 결국 꼬마는 그들 중 누구 한 사람 집에 가 있는 것 못지않게 잘 지낼 수 있으리라는 의견이었던 것이다. 그 대신 그들 모두가 힘을 합해 모모를 보살피기로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이 보살피는 것보다 한결 더 간단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당장 모모가 살고 있는 반쯤 허물어진 돌로 된 방을 정리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수선을 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 중에 한 미장이가 심지어 조그만 돌 붓두막까지 만들어주고 녹슨 연통까지 달았다. 어느 할아버지 목수는 나무 상자 몇 개를 가지고 작은 책상이랑 2개의 의자를 두들겨 맞추었다. 마침내 부인들은 낡았지만 꽃무늬로 장식된 철침대랑 약간 헤어진 매트리스 2장의 담요를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폐허의 무대 및 바위 구멍 안에 작지만 아늑한 방이 마련되었다. 예술적 재능을 가진 미장의 아저씨는 벽에다 예쁜 꽃그림까지 그려 끝내주었다. 하다못해 그림이 걸린 틀과 모색까지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마을의 어린애들이 남은 음식을 갖고 몰려왔다. 어떤 아이는 치즈 한 조각, 어떤 아이는 작은 빵 조각, 다른 아이는 과일 등 그렇게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모였다. 이날 밤엔 그야말로 많은 아이들이 몰려와 모두가 어울려 원형극장에서 모모의 이사를 축하하는 잔치를 벌일 수 있었다. 그것은 오직 가난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즐거운 잔치였다. 이렇게 하여 꼬마 모모와 이웃 마을 사람 사이의 친분은 시작되었다. 2. 비범한 특성과 지극히 평범한 싸움. 이때부터 꼬마 모모는 적어도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는 만족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생기는 대로 마을 사람들의 여유가 돌아가는 대로 어쩔 땐 너무 많고 어쩔 땐 모자라기도 했지만 이제 항상 무엇이고 먹을 것이 있었다. 머리 위엔 지붕이 있었고 잠자리가 있었고 추우면 불을 지필 수도 있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모모에겐 참으로 많은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 그토록 친절한 사람들 틈에 있게 된 것이 모모한테는 더없이 큰 행운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리라. 하긴 모모 자신은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편에서도 자기네들 역시 적지 않은 행운을 얻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모모를 필요로 하였다. 그리고 그 전엔 어떻게 모모 없이 살아왔던가 이상스럽게 여길 지경이었다. 이 꼬마 소녀가 그들 곁에서 지내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모모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느꼈다. 그리하여 어느 날 갑자기 꼬마가 다시 사라져 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여 모모는 수없이 많은 방문을 받았다. 거의 언제이고 꼬마 곁에는 누군가가 앉아 얘기를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모모를 필요로 하는데도 올 수 없는 사람은 모모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었다. 모모의 존재의 필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다른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무튼 모모한테 가보게. 이 말은 점점 마을 사람들 간에 의뢰하는 말투가 되어버렸다. 마치 만사 형통하시기를 천천히 많이 드십시오. 또는 하느님이 알고 계시지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투로 사람들은 있을 수 있는 어떤 경우에고 간에 아무튼 모모한테 가보게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모든 사람한테 일일이 훌륭한 충고를 해줄 수 있을 만큼 모모가 기막히게 현명해서였을까? 위안을 필요로 하는 사람 앞에서 항상 적절한 말을 찾아내서였을까? 아니면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서였을까? 아니, 모모는 다른 보통 꼬마나 마찬가지로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혹시 모모에겐 사람들의 기분을 좋도록 전환시키는 어떤 재간이 있었던 것일까? 이를테면 유난히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었던 건가? 아니면 무슨 악기를 다룰 줄 알았던가? 아니면 하기야 지금 일종의 서커스 안에 살고 있으니까 결국 춤을 출 줄 알았던가? 고개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아니, 그것 역시 아니었다. 혹시 모모는 마술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일까? 무슨 신비스러운 주문을 알고 있어서 그것으로 온갖 근심과 어려움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일까? 소금을 읽는다거나 그런 비슷한 걸로 앞날을 점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꼬마 모모가 가진 재간, 다른 누구나가 할 수 없는 능력은 귀를 기울여 듣는 일이었다. 그거야 별 특별한 재간이 아니라고 어쩌면 많은 독자들은 말할는지 모른다. 귀 기울여 듣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진정으로 귀 기울여 듣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극히 드물다. 더욱이 모모가 도달하고 있는 귀 기울임의 경지는 세상에 둘 찾기 어려운 것이었다. 모모는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문득 해안이 떠지게끔 귀 기울여 들어줄 줄 알았다. 그건 모모가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깨우칠 만한 말을 하거나 질문을 해서가 아니었다. 아니, 모모는 그냥 옆에 앉아 오로지 귀 기울여 듣기만 하였다. 온 정신을 집중하고 온 마음을 쏟으며 그러면서 그 크고 검은 눈으로 상대방을 응시하였다. 그때 상대방은 자기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고는 도저히 느낄 수 없었던 지혜로운 생각이 불현듯 자기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모모는 방향을 못 잡거나 결심을 못한 사람들에게 문득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게끔 귀 기울여 들어줄 줄을 알았다. 또는 소극적인 사람들이 어느새 주저함이 없이 용기를 갖도록 해주었다. 또는 불행한 사람, 억눌린 사람들이 신념과 기쁨을 느끼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가령 누군가가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어긋났으며 무의미하다고 느끼며 자기 자신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존재, 망가진 남비처럼 언제고 즉각 다른 걸로 바꿔질 수 있는 수백만 인간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모모에게 가서 그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그는 이야기하는 도중 어느새 신비롭게도
자기가 근본적으로 틀린 생각을 했다는 것. 현재의 그 자신은 수많은 인간의 틈에서 오로지 단 한 번 존재한다는 것. 따라서 자기 나름의 독특한 생활 방식으로 해서 자기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선명히 알게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모모는 귀 기울여 들어줄 줄을 알았다. 어느 날 이웃이면서도 죽자사자 한바탕 싸우고는 서로 말도 하려 되지 않는 두 남자가 원형극장으로 모모를 찾아왔다. 다른 이웃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게 아무튼 모모한테 가보라고 충고를 했던 것이다. 이웃끼리 원수가 되어 지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두 남자는 처음엔 막무가내로 뻗대다가 결국 마지못해 수그러진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원형극장 안에서 말없이 원수처럼 각기 돌좌석의 다른 편에 앉아 침울하게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모모의 거실에다 난로와 예쁜 그림을 마련해준 장본인 미장이 아저씨였다. 그는 니콜라라는 이름을 가졌고 끝을 꼬아 올린 새까만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다른 한 사람은 니노라는 이름이었다. 그는 바싹 마르고 언제나 약간 피곤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니노는 도시 변두리에 조그만 주막을 새내어 경영하고 있었다. 하긴 주막이랬자 대체로 하루 저녁 내내 술 한 잔을 시켜놓고 지난날의 회고담이나 늘어놓는 몇몇 노인 손님이 고작이었다. 니노와 그의 뚱뚱보 마누라 역시 모모의 친구들이었고 벌써 여러 번 모모한테 맛있는 음식을 가져온 적이 있었다. 두 사람이 각기 서로 화가 잔뜩 나 있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모모는 우선 누구한테 먼저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두 사람 중에 어느 쪽도 기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결국 모모는 두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 돌덩이 무대의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그저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리고만 있었다. 많은 일들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헌데 시간이야말로 모모가 풍족하게 지니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던 것이다. 두 남자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러자 니콜라가 벼란간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나는 가겠다. 도대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나는 내 호의를 보여준 거야. 하지만 모모, 너도 보다시피 저 작자는 조금도 잘못했다는 표정을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더 이상 기다리고 앉았을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니? 그리고 그는 정말 가려고 몸을 돌렸다. 그래, 도망치려면 치라고. 니노는 니콜라의 등 뒤에 대고 소리쳤다. 사실 너는 여기 올 필요도 없었어. 어쨌거나 난 사기꾼과는 화해를 안 해. 니콜라가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화가 나서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대체 누가 사기꾼인데? 그는 으르렁대면서 다시 되돌아왔다.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맨날 내 맘대로 될 줄 알고? 니노가 소리쳤다. 억세고 주먹개나 쓴다고 내 앞에서 바른 말하는 사람이 없을 줄 아냐? 하지만 나는 내 앞에서건 누구 앞에서건 들으려는 사람한텐 바른 말을 한다. 자, 들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죽여보렴. 아까처럼 말이다. 내 맘대로.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었지. 니콜라는 고함을 치면서 주막을 불끈 쥐었다. 그렇지만 좀 봐라. 모모. 저 작자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중상을 하고 있는지. 나는 그저 자기 목덜미를 잡아 끌어 자기 집 뒤 개수물 웅덩이에 처박았을 뿐인데 그 안에선 쥐새끼라도 빠져 죽을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리고는 다시 니노한테 몸을 돌리고는 소리를 질렀다.
유감스럽게도 보시다시피 너는 여전히 멀쩡하게 살아있잖니. 한동안 거친 욕지거리가 오고 갔다. 그래도 모모는 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두 사람이 그토록 서로 분개하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점차 니콜라가 그런 야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니노가 몇 사람의 손님 앞에서 그의 따귀를 때렸기 때문임이 밝혀졌다. 물론 그보다 앞선 이유로는 니콜라가 니노의 그릇을 몽땅 부셔버리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건 도대체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이야. 니콜라는 격분한 어조로 변명했다. 항아리 한 개를 벽에다 던졌을 뿐이야. 그것도 실은 이미 금이 가 있던 걸 말이야. 하지만 그건 내 소유물이야. 알겠니? 니노는 대답했다. 무엇보다 내가 그런 짓을 할 권리는 없는 거야. 니콜라는 자기의 행동이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니노가 미장으로서의 자기의 능력을 모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저놈이 나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니? 그는 모모를 향해 외쳤다. 날더러 밤낮 취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제대로 담을 똑바로 쌓을 수 없을 거라는구나. 그리고 내 증조 할아버지부터 그랬을 거라나. 어쩌면 증조 할아버지가 피사의 사탑을 쌓는데 같이 거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 그렇지만 니콜라, 니노가 대답했다. 그건 농담이었잖아. 참 멋진 농담이구나. 니콜라는 비꼬듯이 말했다. 그런 농담을 듣곤 나는 웃을 수가 없어. 하지만 니노는 그 농담으로 그 이전에 니콜라가 한 다른 농담을 갚아주려고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어느 날 아침 니노의 집 대문 위에 새빨간 글자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되지 못한 자가 술집 주인이 되다. 그리고 그건 역시 니노는 도저히 농담으로 여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두 남자는 한동안 두 가지 농담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가를 놓고 진지하게 열을 올리더니 다시금 화가 나서 말을 주고받으며 싸웠다. 허나 그러다가 갑자기 둘 다 웃음보를 터뜨렸다. 모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두 남자 중에 누구도 모모의 시선을 똑바로 해석할 수가 없었다. 속으로 두 남자를 우습다고 여기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슬퍼하고 있는 것일까? 모모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두 남자는 불현듯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본 듯한 느낌이 들었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좋아, 니콜라가 말했다. 아무래도 내가 그런 소리를 자네 문 앞에 쓰지 말 걸 그랬나 보군. 니노, 자네가 포도주 딱 한 잔 주는 걸 거절하지만 않았대도 나는 그러지 않았을 걸세.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거야. 안 그래? 나는 꼬박꼬박 술값을 지불을 했거든. 자네가 나를 그렇게 대접할 하등의 근거가 없었어. 있을 수도 있지. 니노가 대답했다. 성 안토니우스 거는 이제 잊어버렸나? 아, 이제 자네 얼굴이 헬쓱해지는군. 그때 자네는 고의로 나를 속였었지. 그런 일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 내가 자네를? 니콜라는 소리치며 어이없다는 듯 철썩 자기 이마를 쳤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자네가 나를 슬쩍 속이려 들다가 뜻대로 안 된 거지. 사실은 이러했다. 니노의 작은 주막에는 성 안토니우스를 그린 그림이 하나 벽에 걸려 있었다. 그것은 언젠가 니노가 화보에서 잘라 액자에 끼워 넣은 천연색 인쇄물이었다. 어느 날 니콜라는 니노에게 이 그림을 사겠다고 했다. 겉으로는 그림이 참 마음에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니노는 재치 있게 흥정을 해서 마침내 니콜라로 하여금 그의 라디오와 교환하겠다는 제의를 하게 만들었다. 니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사실 이 흥정에서는 니콜라가 응당 상당한 손해를 보는 셈이기 때문이었다. 거래는 이루어졌다. 그런데 사실은 마분지로 된 액자 뒷면과 그림 사이에 니노가 전혀 모르고 있던 지폐가 한 장 꽂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니 이번에는 니노 편이 니콜라의 속임수에 당한 꼴이 되었다. 그는 화가 났다. 한마디로 딱 잘라 그는 니콜라에게 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돈은 그림 흥정에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니콜라는 이를 거절했다. 그리고 나서부터 니노는 니콜라에게 다시는 술을 팔려 하지 않았다. 싸움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다. 두 남자는 사건의 발단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잠시 후 니노가 물었다. 지금 정말 솔직하게 말해보게. 니콜라, 자넨 흥정 이전에 이미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안 그래? 그러지 않고야 그런 흥정은 안 했을 걸세. 그렇다면 자네가 나를 속였다는 점을 시인해야 하네. 뭐 때문에? 그럼 자네는 돈이 있었다는 걸 정말 몰랐단 말인가? 몰랐네, 맹세코. 자, 좋아. 어쨌거나 자네는 나를 살짝 속이려 했었어. 안 그렇다면 그따위 값도 없는 신문지 조각 하나로 어떻게 내 라디오를 차지할 생각을 할 수 있었나? 응? 그럼 어떻게 자네는 돈이 있다는 걸 알았나? 이틀 밤 전에 어떤 손님이 성 안토니우스에 바치는 헌금으로 거기에 돈을 꽂는 것을 보았지. 니노는 입술을 깨물었다. 큰 금액이었나? 내 라디오의 값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이었어. 니콜라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긴 싸움은 애당초 내가 신문에서 우려낸 성 안토니우스 때문일세 그려. 니노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니콜라는 머리를 긁적였다. 애당초 그래. 그는 투덜대듯 말했다. 자네가 갖고 싶으면 돌려주겠네, 니노. 아닐세? 천만에. 니노는 당당하게 말했다. 흥정은 끝난 걸세. 사내 대장부 사이의 약속 아닌가? 그리고는 갑자기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보를 터뜨렸다. 그들은 돌계단을 내려와 풀이 뒤덮인 둥근 광장 가운데서 서로 얼싸안고 상대방의 등을 두들겼다. 그리고는 둘 다 모모를 팔에 안고 말했다. 고맙다. 잠시 후 그들이 떠나갈 때 모모는 그들의 뒷모습을 향해 한동안 손을 흔들었다. 모모는 두 친구가 다시 정다워진 것이 퍽 기뻤다. 한 번은 한 어린 소년이 노래를 하려 들지 않는 카나리아를 가져왔다. 그것은 모모에게는 훨씬 힘든 과제였다. 카나리아가 마침내 즐겁게 지저귀며 노래하기까지 모모는 꼬박 한 주일을 귀를 기울여야 했다. 모모는 모든 것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개와 고양이, 귀뚜라미와 거북이, 아니 심지어는 빗소리와 나뭇가지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러노라면 그 모든 것은 모모에게 자기네 방식으로 말을 걸어왔다. 숱한 밤 친구들이 집으로 가버리고 나면 모모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아치 지붕으로 하고 있는 옛 극장터의 커다란 둥근 돌좌석 한가운데 혼자 앉아서 오로지 거대한 정적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 모모는 마치 자기가 별세계를 향해 귀 기울이고 있는 거대한 귓바퀴의 한가운데 앉아있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야릇하게도 온통 심장을 파고드는 나지막하고도 힘찬 음악을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그러한 밤이면 모모는 항상 유난히 아름다운 꿈을 꾸었다. 지금도 귀 기울여 듣는 일이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독자가 있다면 정말 자기 자신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몸소 시도해 보시기를.